아이 보는 게 혹시 힘들 때는 없나요? 아니 힘들지. 애 보는 당연히 게 힘들지. 힘들 때가 있나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선입견이 가득한 대답을 정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네. 오늘도 의학의 역사. 재밌어요. 오늘은 자폐의 역사. 이게 예전에는 자폐증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맞아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자폐 맞아요. 스펙트럼 장애라고 예. 하죠. 예. 저희가 이제 나이가 사실 이제 40 즈음에 있어요. 여기는 40, 39, 저는 곧 다시 39이 됩니다. 여기는 38이죠.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아이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 받은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혹은 이제 뭐 저도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 낳을 때. 이게 생각보다 걱정할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유병률이 한 2% 정도 2% 된다고 정도, 예. 요즘은 100명 중에 2명. 미국에서는 뭐 54명 중에 하나라는 보고가 진짜 있고 많다. 문제는 이게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38명당 1명 국내에서. 너무 많다. 그러니까 2.6%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N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뭐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사실 2%라는 유병률이 낮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되게 힘들거든요. 아이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주변에서 시선이 있어요. 이게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신건강학과에서 다루는 질환에는 언제나 편견이 뒤따르거든요. 자폐가 유독 심해. 제가 이거를 이제 제목만 보고 책을 샀습니다.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라고 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보고 만든 영상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35년으로 갑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주, 아주 번화한 주는 아니죠. 포레스트에 도널드라는 아이가 태어났어. 그 도널드라는 애가 태어난 가정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아버지 혼자 일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있고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 없는 집이야. 근데 애가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단어를 쓰기는 쓰는데 뜻이 전혀 달라. 다른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야. 아넷은 파란색 물감이라는 뜻이고 세실은 빨강색 물감을 말해. 아무도 못 알아듣는 자기만의 언어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 라고 하면은 나 아빠 어깨에 올라타고 싶어. 이거를 그래? 라고 하는 거야. 그것보다 이제 제일 두드러지는 건 애가 자기의 그 세상 말고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어. 부모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어. 딱 하나 집착하는 게 있으면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떤 행동 같은 거. 그 행동이 없으면 애가 되게 불안해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당시의 사회상이 어땠냐면은 1935년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된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전입니다 이게. 그 시기야. 이게 우생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야. 우월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을 때야. 이게 이제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인 추세야. 인종차별도 아마 있었어요. 인종차별은 당연히 있고 그렇죠. 그 두 생각이 있는데. 같은 인종, 같은 국민에서도 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범 가족 콘테스트야. 이거를 주마다 했습니다. 주마다 아주 성대한 걸로. 이 콘테스트의 이제 패널은 이제 치과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병리학자, 소아과 의사, 역사학자 이렇게 와가지고 그 가족들의 뭐 소변 검사, 두개골 크기 재고, 뭐 치열 보고, 병 앓았는지, 목욕은 언제 얼마나 하는지, 음식을 어떻게 씹어 먹는지, 그래서 혈통까지 봐 심지어. 그래서 이 검사장에 이제 3가지 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8초마다 정신 연령이 8세 어린이를 넘지 못할 사람이 태어난다. 15초마다 당신이 낸 세금 중 $100가 범죄자 및 기타 결함을 가진 나쁜 혈통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돌보는데 들어간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7분 30초마다 혈통이 우수한 사람이 한 명씩 태어난다. 국가 또는 사회가 이게 정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한 스탠다드. 이게 정한 모범적인 것. 이게 아니면 너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안락사. 지금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있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안락사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한 건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강제 수용이지. 얘가 좀 달라. 우리 가족이 얘를 빼면 모범적이야. 그러면 얘를 수용하는 거예요. 아까 그 도널드는 어떻게 됐겠어? 강제 수용소에 당연히 보내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남들하고 다르니까 얘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그냥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도널드의 부모님이 좀 특별했어. 우리는 저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데도 면회를 꾸준히 가고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수용소에 보내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계속 면회를 가다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저명한 정신과 선생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레오 카노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데려간 거야 도널드를.
근데 레오카노가 보고 너무 놀랬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진단명에 조현병 있고 지능장애가 있는데 어떤 스펙트럼에도 얘가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 전에 있던 조현병이라고 하기에는 애가 망상도 없고 환청 환각도 보지 않아. 지능장애가 있다고 하기에는 나름대로 애가 체계가 있고 수용소에서 그 강제로 익힌 규칙은 지킨단 말이야. 얘가 뭔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도널드랑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다녀요, 전국에서. 그래서 결국에 42년 9월 28일에 도널드와 같은 아이 한 10명 정도의 케이스를 모아서 이러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진단을 내린다면은 정서적 접촉에 대한 자폐성 장애라고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여기서 이제 뭐 지적 장애랑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지적 장애랑 자폐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별개죠. 지적 장애는 지능이 낮지만 교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뭐 성인인데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지능 지수,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능 지수, 그 나이대 걸맞는 수행들은 가능하고 또 뭐 웃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자기만의 세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를 나누는 게 좀 부족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됐는데 그쵸. 이전에는 이걸 모르니까 사회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때는 다 가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1942년 9월 28일 이때 도널드가 최초의 자폐증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소가 아니라 치료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된 거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레오 카너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한 거고 그때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종류의 병이 있다라고 하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우리 애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폭발적으로 진단율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낯설어. 그리고 그 병을 보면 너무 무서워. 사실 저희도 애 낳기 전에 이제 그런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 무서우면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단 뭔가 지목을 해. 제일 쉬운 게 뭐겠어? 부모 탓이지. 부모지. 부모를 지목해.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랜덤이잖아. 그럼 우리 애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불안하지. 자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비난해버리면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생긴 거잖아 라고 이렇게 딱 비난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안 생기겠다. 우리는 안 생기겠다. 나는 안 저러니까 이렇게 딱 돼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학문,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 기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자폐증은 엄마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다. 오,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그래서 당시에 면담을 통해서 그걸 입증하려고 노력해요, 의사들이. 내담자가 들어왔어. 여기 어머니야. 아이가 아파. 그러면 질문을 아이가 항상 사랑스럽기만 하나요? 솔직히 나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항상 사랑스럽기만 해. 그치. 어저께도 슬라임 만들다가 바닥에 이거 해가지고 보니까 바닥이 하얘졌어.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막 끈적끈적해. 그러면 그때 사랑스러워? 안 그렇잖아. 100% 그럴 수는 없어. 모든 순간 그럴 수 없다고. 아이 보는 게 혹시 힘들 때는 없나요? 아니 힘들지. 애 보는 당연히 게 힘들지. 힘들 때가 있나요가 아니라 힘들지 않을 때가 있나요라고 물어봐야 맞는 말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기분 좋게 뭐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죠. 우리 애 뭐 착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선입견이 가득한 대답을 정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부모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두 분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가 아프면 다 기본적으로 기르티가 있어. 기본적으로 그쵸, 죄책감을 느끼지. 죄책감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딱 하게 되거든. 내가 이래서 혹시 아픈가? 내가 이렇게 해서 아픈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질문도 그렇다 보면 어. 더 그렇게 네 할 라고 수밖에 하면은 이제 옳거니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애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면담을 하는 의사나 다른 부모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 나는 안 저러니까 우리한테는 저런 불행이 생길 일이 없을 거야. 이거를 더 가속화시킨 사람이 이제 닥터 브루노 베테라임이라는 사람인데 닥터가 들어가지만 의사는 아닙니다.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위트가 있고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었대. 이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수용소에 1년 정도 갇혀 있다가 미군한테 구조가 돼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히스토리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하면서 이제 유명세가 생기는데 어떤 책을 쓰냐면 자기가 수용소에 있었잖아. 되게 부정적인 경험이잖아.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자폐가 이 아이의 집안이 얘한테 수용소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지 맘대로야. 다 끼워 맞춘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마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강박적으로 웨더라는 단어에 계속 말해. 그러니까 상동이 웨더에 있어. 그걸 얘가 이제 쪼개는 거야. 웨더가 이제 WEATHER 이잖아. 이거를 we, eat, her라는 단어로 쪼개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공포 때문에 이러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례들을 아이들이 나쁜 엄마한테 도망치려다가 자기 세상으로 도망갔다. 들어간 거다 라는 식으로 책을 내고 이게 엄청난 히트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비극이 더해지는데 아까 레오 카너 박사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최초로 자폐증을 진단한 의사고 처음 논문에는 이거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써놨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49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절대 다수의 부모에게서 무시할 수 없는 특징으로 냉정함, 심각한 강박적 무관심 그리고 엄마의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근데 레오 카너 박사는 이 논문을 쓰고 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과 의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을 걸고 내가 연구했을 때는 이랬는데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원하는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TV에서 계속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행시킨 말이 냉장고 엄마라는 말입니다. 엄마가 냉장고처럼 차가운 거야. 그래서 비난이 점점 강력해져.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부작용이 부모들이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어. 그러네. 우리 애를 숨겨버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미국 당시 분위기는 아파트도 아니고 다 주택이고 막 교회 가면 다 만나고 이러는데 애가 있는 거 안단 말이야. 근데 애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얘를 집에서 숨기겠지.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42년에 레오 카너가 진단명을 발견하고 수용소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아이들이 다시 수용소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비난이 강력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 선천적이라는 말에 경계하는 시대긴 해. 왜냐면 히틀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를 탄압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나치랑 비슷한 거야. 결국에는 누가 이거를 깨나가기 시작하냐면은 자폐증 아이를 가진 의사들, 자폐증 아이를 가진 생물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애한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지 않거든? 이거는 타고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970년대 마이클 러티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이제 자폐 유병률을 들여다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쌍둥이 전부 자폐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쌍둥이 전부가 둘 다 자폐증이다 라고 하면은 100% 일란성이야. 근데 일란성은 일반 인구랑 똑같아, 비율이. 그래서 야, 이거는 환경이랑 관계없이 이건 유전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계속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87년 레인맨 혹시 영화 알아요? 레인맨? 이런 게 매체에 한번 나올 때마다 자폐에 대한 관심이 확 쏠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연기했던 자폐장애는 사실 서번트 증후군도 약간 있어. 맞아. 카지노에서 카드 카운팅 맞아. 다 그런 걸 기억해서 해. 돈을 어마어마하게 따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자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데 당시 사회가 지금보다 미성숙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애가 자폐야. 그러면은 얘는 뭘 잘해? 얘는 뭔가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이 삐뚤어진 관심이 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자폐라는 걸 보면서 아무리 봐도 톰 크루즈 되게 고생하고 대중적으로 관심도 생기고 많이 알려졌는데 더 무서움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폐에 대한 공포가 막 극단적으로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진단율이 막 올라가거든요. 다시 한번 폭발해. 이게 약간 유행병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어떤 양심을 판 영국의 웨이크필드라는 회사 아마 아실 거예요. MMR 백신이 자폐증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이걸 사실 돈을 받았죠. 누구한테 돈을 받았어? 관련 연구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한테 돈을 받고 이 사람이 백신을 반대하는 논문을 조작했어. 그러고 나서 폭발해.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 백신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폭력이 막 말도 안 되게 유행하고 막 그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을 하고 의사 면허도 박탈당하고 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일이 터질 때는 관심이 있는데 수습될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엄청나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사건인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 운동이 있죠. 하여튼 이것 때문에 MMR을 안 맞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 레이맨 이후로 이제 관심 생겨서 자폐가 올라간 건데 하필이면 그때쯤 MMR이 시행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후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야.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있어 보이니까 이때도 부모한테 너가 MMR 맞춰가지고 니네 애가 자폐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비난이 계속돼요. 또 부모님 중에서도 그렇게 믿은 사람도 있으실 그러니까 거고. 내가 맞춰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행히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가 지속이 되고 자폐를 가진 이제 부모님들끼리 연대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수용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특수교육이 생기면서 실제로 교육을 받았더니 병이 없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게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어. 그런 게 밝혀지면서 이제 점점 바뀌어온 거거든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이제 드디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이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어가지고 오진 선생님이 한번 예. 제대로 지금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신지견에 대해서는 또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 지금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훨씬 또 잘 아실 것 같아서 발달 장애를 좀 잘 다루는 선생님을 한번 좀 초청해서 너무 좋을 한번 것 기회가 같습니다. 될 때 진실과 거짓, 어떤 루머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편견에 가득했던 예.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